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요. 벌써 30번째 시간 진행자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목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컨텐츠는 조금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 기억 속에 많이 잊혀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그 용인 부부, 식종부부 부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내일도 한번 다른 부산 또 실종 사건, 이런 것도 얘기를 이제 진행 준비 중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묻혀져 있고 가려져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땅 안에선 제2의 오원춘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사도 많이 없고, 처음에 기사를 터뜨릴 때의 임팩트 대비로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정보가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여러분과 이제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그동안 제 컨텐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면이 있으면 방송을 하지 않고, 뭔가 좀 의구점이라던가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좀 제가 많이 했었는데,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하냐면, 범인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범인이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중간 과정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중간 과정이 명확해서 범인이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해봤던 사건들은 많은데, 범인은 얘가 확실한 게 맞는데 이건 중간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는 파트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까지 다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사실만 놓고 본 사건을 한번 진행을 다 해볼 거예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약 한 20-3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 사건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가지는 의심점 6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의문점 6가지가 정말 합리적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서 우리 두 가지 파트인데 섹션을 잘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섹션부터 어떻게 출발을 좀 할 거냐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이요. 사건 발생 2013년 7월 8일 오후 9시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F로 출발하는 모텔 807호에서 19세 심기섭, 바로 용의자입니다. 19세 심기섭이 10대 여성 김모양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실제 잡혔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인간인가 싶을 만큼의 살인사건이에요. 술을 따로 마신 것도 아니죠.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약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본드 같은 거란 것도 아니고, 그냥 완벽한 맨정신의 상태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람의 시신을 전부 다 훼손을 했던, 그것도 19세가요. 용인, 혹시 수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원춘 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로요, 제2의 오원춘이라고 이 사건은 불리게 됩니다. 자, 피의자 심기섭입니다. 피의자 심기섭은 이제부터 프로파일링으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에 많이 없는 정보라서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피의자 심기섭은 아버지는 대기업 회사원,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형과 함께 잘 자라고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 즉 2003년경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 후에 2008년 귀국을 하고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업을 계속하다가 2011년 음악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자퇴를 하고요. 다시 2012년에 재입학도 하긴 했지만
몇 달 만에 다시 자퇴를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남부러울 거 없는, 어쩌면 좀 풍요로운 것보다는 조금 미치어도 어쨌든 잘 사는 집안에서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신기섭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신의 멋대로 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지원을 못 받았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유는 2011년경부터 음식점 등 알바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죠. 중학교 졸업사진입니다. 2013년도 범행년도인데 그때는 커피숍에 실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종업원 근무 중이었고요. 그리고 주거지는 부모님 집이 아니었어요. 집이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 있죠? 네,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혼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우 관계는 그렇게 넓지 않았다고 하고요. 평소에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렉 기타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는 생각보다 잘했던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영화 같은 데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인체 해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자, 여기까지 피의자 신기섭입니다. 당시 만 나이 19세.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일단 성인의 나이죠. 당시 이제 만 19세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집안 환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과의 마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고 뭔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했던 것 같고 음악도 좋아했던 것 같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따로 나와 살았던,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불량 청소년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좀 힘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 학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학생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피의자입니다. 네, 피해자 얘기고요. 피해자 김모양 당시 17세였습니다. 김모양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싱가포르에서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과 함께. 그러다가 2010년 혼자 귀국을 해서 중학교 3학년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적응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실제 이런 범행을 당할 때쯤 2013년 당시에는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 피의자였던 신기섭과는 한 두세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친했다 뭐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만난 적도 많이 없다고 해요. 이 둘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점은 있어요. 어렸을 적 본의 아니게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 뭐 이런 점들, 이게 좀 비슷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어쩌면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한 명은 피의자, 한 명은 피해자가 됐는지 이제부터 같이 사건의 경과를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정리해서 왔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으로 가겠습니다. 중학교 친구, 신기섭의 중학교 친구인 최모군, 당시 19세, 대학생입니다. 만 나이니까요.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최모군, 아르바이트 커피가 끝나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신의 친구 신기섭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둘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할까 하다가 밤에 그냥 근처에 있는 DVD방에서 그냥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구를 치면서 7월 7일 일요일 밤을 그렇게 새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한 2시간 정도라고 가정하고 당구 치는데 한 2시간 정도라고 쳤을 때 아마 한 커피숍이 끝난 한두 시쯤부터 새벽까지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유추는 됩니다. 충분히 문제없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밤이 넘어가면서 7월 8일 새벽이 됩니다. 월요일 새벽. 그러니까 같은 날이죠. 그 전날 밤, 일요일 밤부터 같이 논 거니까 7월 8일 오전 5시 28분입니다. 새벽이죠. 새벽 5시 28분 피곤했던 신기섭과 친구 최모군은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기흥구에 있는 모텔이죠.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일렉 기타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친구하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 CCTV 화면입니다. 둘은 그렇게 모텔에 들어가서 아마 잠을 좀 잔 것 같습니다. 잠은 좀 자야 되니까. 그리고 월요일 오후가 됩니다. 잠을 좀 자고 약 오후 2시 40분경쯤에 알고 지내던 17세 김모양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놀러와라. 우리 지금 어느 모텔에 있는데 놀러와라. 같이 놀자. 그래서 그 여자를 부르게 되고 그때 당시 김모양은 그 모텔에 3시 30분경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재까지의 시간 대비로 보게 되면 이 모텔 안에는 3명이 같이 있습니다. 심기섭, 그리고 친구 최모군, 그리고 아는 동생, 여동생인 김모양. 이렇게 3명이죠. 이렇게 2017년 7월 8일 오후 시간이 지나가는데 3시 반경에 왔잖아요. 같이 TV를 잠깐 보고 있다가 오후 4시쯤에 최모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눈에 결막염이니 병원 좀 가야 될 것 같아. 병원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왜냐면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그 심군과 심기섭과 김모양만 둘이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심기섭은 최군을 따라 병원 같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 있던 김모양만 모텔에 냅둔 채 둘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심기섭이 편의점을 들립니다. 편의점을 들려서 문구용 커터칼 하나와 공업용 커터칼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막염 치료를 받고 4시 30분쯤 다시 모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요. 오후 7시 28분이 됩니다. 약 또 3시간이 흘렀죠. 친구 최모군은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야 되니까 대학생이니까 모텔을 나갑니다. 그때 심군은 돌변합니다. 자신이 샀던 커터칼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시도하죠. 하지만 갑자기 친구가 핸드폰을 놓고 갔다며 돌아옵니다. 최모군이.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핸드폰만 던져주고 최모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오후 7시 46분이 지나 오후 9시 심기섭은 김모양을 목 졸라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제 시간을 잘 주목해 줘야 되는데 월요일 오후 9시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후 약 16시간에서 17시간 동안 여기 있는 심군은 모텔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간간히 무언가 사기 위해서만 나오죠. 이 시간 동안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 지금 보이시는 이 공업용 커터칼로 시체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아까 하나 샀잖아요. 일반 커터칼, 공업용 커터칼 하나.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훼손하다가 이게 중간에 칼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7분경, 7월 9일 새벽이죠. 1시 37분경 다시 편의점에 가서 커터칼 또 사요. 밤 10시경부터 시작해서 욕조에 시신을 넣어둔 뒤 커터칼로 살이란 살은 전부 다 도려내게 됩니다. 그것도 맨정신입니다. 술을 먹지 않은 상태로요. 그리고 정말 잔인한 건 모든 살점을 전부 다 잘게 잘라서 그 화장실 변기에다 넣고 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장실 변기가 막히니까 인터폰을 해서 뚫어뻥 좀 주세요.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뚫어뻥을 받아서 그걸로 계속해서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침착한 태도였고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걸 다 도려내고 뼈만 남은 거죠. 뼈만 약 15kg의 무게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17시간이 지나고 2013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 34분 다시 CCTV에서 확인이 됩니다.
갑자기 나가서 인근 마트에 가서요. 김장용 검은 비닐봉투 알죠? 엄청 큰 거요. 그걸 사옵니다. 그리고 7월 9일 오후 2시 7분 모텔에서 체크아웃을 합니다. 실제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에 뭘 끌어안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약 15kg에 해당하는 뼈입니다. 그걸 이제 김장용 봉투에 넣고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자신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박스 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컨테이너 박스 집 옷장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유기를 하게 됩니다. 딴 데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집에 둔 겁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범행을 하고 나서 심기섭은 자신의 친구였던 최군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를 훼손했던 과정의 사진을 막 보내줬다고 해요. 지금 피를 뽑고 있어. 지금 처리하는 중이야. 장난 같니?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이야. 너 나랑 이 작품 같이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도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하죠. 시간을 잘 봐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7월 8일 오후 9시에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고요. 7월 9일 오후 2시 7분에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심기섭의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7월 9일 오후 2시 29분 내겐 인간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집에다 시신을 마지막으로 유기하고 이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친구는 처음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냥 얘가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긁어와서 장난을 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왜냐면 한 친구는 연락이 안 되니까 뭔가 이상해서 진짜냐?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라 그래서 7월 9일 저녁 7시쯤에 친구 최모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죠. 자수를 해라. 너 자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2013년 7월 9일 화요 오후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쯤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김모양의 부모가 경찰에 미기가 신고를 합니다. 애가 연락이 안 된다. 집에 온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2시 30분 심기섭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시작하자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 체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악마의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한 시간대별 정리였습니다. 단 이틀, 3일 만에 발생된 사건이었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시신 관련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모텔 변기에 유기하고 나머지는 김장봉투에 담아 집안 장롱에 뼈를 보관했고요. 실제 시신의 살점은 모텔 정화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심기섭은 살해 후 시신에 대한 사진을 전부 다 친구들에게도 보내고 SNS에다가도 올리기 시작하고 죄책감, 감정을 못 느낀다라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더 끔찍한 일이 하나 발생됩니다. 시신에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술로 밝혀집니다. 시신에 성폭행을 했다라는 그거 하나로 사체 등 오욕죄까지 죄명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거죠.
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심기섭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법원은 심기섭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고하게 되고요. 2014년 8월 29일 대법원 상고에서 심기섭에게 무기징역, 신상국에 10년, 전자발찌 30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리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건의 진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사실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없는 사건이란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부에 있는 자료에다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서 다 정리를 해서 갖고 드린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면 어디에서 봤던 내용들보다도 가장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이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사건 행적을 보면서 되게 이상한 점이 몇 개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 거. 이게 가능한가? 일단 제 이 의구심을 더 강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경찰의 조사 발표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심기섭이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쉽게 말하면 김모양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싶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반항을 하고 해서 신고할까봐 두려워서 죽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공포영화, 특히 호스텔 영화를 평상시에 즐겨봤다. 경찰의 발표입니다. 공포영화를 즐겨봤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죽일 수 있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포영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어째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내용과 매치가 돼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뭐 어쨌든 경찰은 뭔가 되게 뜬구름 잡는 그냥 그렇다더라 시기의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책감이 없어서 소시오패스라고 의심이 가는데 정신과 진단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로는 어떠한 항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렉 기타를 엄청 좋아하고 잘 쳤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었다. 근데 부모님과의 마찰이 너무 강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우리가 의심했던 것. 오원춘을 아는가? 이전에 오원춘 사건이 있었거든요. 난 오원춘을 잘 모른다. 근데 해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한 거냐? 해부학 자료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미 섭렵한 상태였다. 19살짜리가. 경찰의 진술입니다. 여기까지 경찰 조사 결과 발표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가능한가? 이제부터 기본의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는 2부로 넘어가겠네요. 지금 이 부분부터는 제가 생각을 했던 의구점입니다. 하지만 제 이 의구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점 첫 번째입니다.
010-27-5796번. 뭐냐면 심기섭의 실제